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2장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일본의 전쟁 준비를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5월과 2025년 9월 촬영된 위성사진. 일본은 몰래 6,000명의 군사인력과 무기를 배치했고, 이를 근거로 중국과 한국의 도발을 일삼았던 것이었죠. 단 한 번의 실수가 전쟁으로 이어질 상황. 그러나 미국은 몇 마디 말뿐 나서지 않았고, 유럽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 전쟁 위기를 막아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한국은 독도 극비 작전으로 일본의 모든 시도를 원천 차단했고, 더 충격적인 건 단 48시간 만에 일본과 중국이 즉각 굴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쟁을 완전히 멈춰 세운 대한민국의 정보력.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말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상황실로 불려갔습니다. 새벽 호출은 언제나 나쁜 신호였죠. 제 이름은 에단 하퍼입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담당 선임보좌관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상황실 문을 열자 이미 6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마게시마 섬의 위성사진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빨간 펜으로 6,000명 초과라고 적혀 있었죠. 섬 전체가 거대한 공사장으로 변해 있었어요. 공사 인력이 아닙니다. 정보 분석관 마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규모와 속도는 단순 건설이 아니에요.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실제로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라고 하기엔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공사가 올해 들어 갑자기 가속됐어요. 특히 지난 2달 사이에 인력이 3배로 늘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린 게 전력이 아니라 전선이었습니다. 전쟁은 힘의 크기보다 전선의 개수에서 시작되거든요. 전선이 늘어나면 우발 사고의 확률이 기하급수로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 동아시아에는 이미 너무 많은 전선이 그어지고 있었어요. 중국은 어떻게 나올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 수잔이 태블릿을 들었어요. 마오닝 대변인이 작년 11월 24일에 했던 경고를 기억하시죠? 대만과 가까운 지역의 공격형 무기 배치는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발언이요. 그게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여론전의 포석이었죠.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최근 계속해서 대만 유사시 운운하며 일본의 역할을 강조해왔어요. 중국이 그걸 빌미로 삼을 게 뻔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죠. 오키나와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제 레이더 조준 관련 보고가 2건 들어왔습니다. 아직 확인 중이지만 사실이라면 심각합니다. 조준에서 발사까지는 버튼 하나예요. 회의실이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레이더 조준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제게는 다른 걱정이 하나 더 있었어요. 독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의외라는 표정이었죠. 중국과 일본이 충돌 직전인데 왜 한국 얘기를 꺼내느냐는 눈빛이었어요. 하퍼,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마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일본 내부의 강경파들이 중국을 직접 치지 못하면 다른 출구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독도는 언제나 가장 손쉬운 카드였습니다. 저는 즉시 레베카 모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공사참사관이었죠. 30분 안에 서울과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사이 수잔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소스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필요하면 모든 카드를 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대요. 모든 카드라. 불안감이 커졌죠. 30분 후 한국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박지윤과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침착해 보였어요.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하퍼 보좌관님, 우리는 이미 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비 말입니까? 독도를 분쟁화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전선을 늘리지 않는 게 우리의 원칙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더 큰 목소리, 더 강한 대응을 요구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조용히 문을 잠그고 있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우선 독도 해역의 순찰 패턴을 전면 재설계했습니다. 법과 안전 중심으로요. 도발처럼 보일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배제했죠. 그게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박지윤이 저를 끊었습니다. 하퍼보좌관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전쟁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말이 큰 말이 되고 큰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사고가 되죠. 우리는 그 첫 단계를 끊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 도발한다면 도발은 반응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의 카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화면 너머로 누군가 그녀에게 문서를 건넸습니다. 박지윤이 잠시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방금 들어온 정보입니다. 오키나와 남동쪽에서 또 레이더 조준이 있었다고 하네요. 하퍼보좌관님, 그게 진짜 위험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전쟁을 부르죠. 우리는 그래서 독도 해역에서 모든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 있어요. 사고가 명분이 되지 않도록요.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에 기반한 확신이었죠. 해양경찰 경비작전 과장 김도현이 현장을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류큐 쪽에도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류큐예요? 최강석이라는 해상안전 실무자입니다. 20년 넘게 그쪽에서 일했어요. 일본 실무자들과 신뢰관계가 있죠. 공식 채널이 막혀도 그를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들은 큰 소리치지 않았지만 조용히 그물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보고서 상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변수, 예상보다 중요함. 그날 오후 도쿄 방위성의 스즈키 렌으로부터 비공식 메시지가 왔습니다. 에단, 여론이 너무 빨리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통제가 어려워요. 언론은 매일 중국 위협을 다루고 패널들은 더 강경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스즈키는 제가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일본 실무자였습니다. 그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었죠. 실무 채널이라도 유지해야 합니다. 최악의 순간에 그게 유일한 브레이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스즈키의 메시지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브레이크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는 도쿄에 있지 않았어요. 어쩌면 서울에, 아니 독도의 조용한 해역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NSC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CIA까지 모두 모였죠. 토론은 격렬했습니다. 어떤 이는 항모를 추가 배치하자고 했고 어떤 이는 경제 제재를 준비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어 말을 얻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한 번의 사고를 막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퍼? 국무부 차관보가 물었어요. 전쟁은 계획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발적 사고에서 시작되죠. 지금 동아시아는 화약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한국의 방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전선을 줄이고 있어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지 않음으로써 일본의 확전 카드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몇몇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전략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가장 적극적인 방어가 될 수 있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죠. 한국이 쥔 열쇠가 이 위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록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전선을 늘리는 자가 전쟁을 부른다. 전선을 줄이는 자가 평화를 지킨다. 마게시마의 6,000명. 그 숫자가 전쟁을 예고했다면 독도의 침묵은 평화를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침묵이 과연 폭풍을 견딜 수 있느냐는 거였죠. 12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알지 못했어요. 며칠 후 중국이 꺼낼 위성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폭발을 막아낸 것이 무기도 위협도 아닌 한국의 분쟁화 차단이라는 단순한 원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는 전쟁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어요. 전쟁은 대단한 무기나 전략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었죠. 그저 작은 오해,
부풀려진 감정, 그리고 멈출 줄 모르는 말들에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을 줄이고 절차를 늘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사건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브리핑 기록을 다시 꺼낸 건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마게시마의 6,000명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작년 11월 24일자 마오닝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찾았어요. 거기 있었습니다. 대만과 가까운 지역의 공격형 무기 배치는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라는 문장이요. 당시엔 그저 일상적인 경고로 넘겼었습니다. 중국은 늘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다시 읽어보니 달랐어요. 이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예고였던 거예요. 그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여론전의 토대를 깔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레베카였어요. 에단, 서울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박지윤 센터장이 당신과 통화하고 싶어 합니다. 이 시간에요? 한국은 지금 오후거든요. 그리고 뭔가 발견한 것 같아요. 화상회의가 연결되자 박지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하퍼 보좌관님, 우리도 방금 같은 걸 발견했습니다. 중국의 경고 문장 말이에요. 역시 그랬군요. 그런데 더 있어요. 2024년 5월, 9월, 그리고 올해 3월. 중국은 3번에 걸쳐 비슷한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대만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게시마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그걸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일본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더 가속한 거예요. 경고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중국이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요. 하지만 중국은 그걸 명분으로 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확합니다. 박지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고는 종종 예고가 아니라 이후 여론전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경고했다는 식으로요.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국제정치에서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건 나중에 꺼낼 무기였던 겁니다. 일본 쪽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어제 또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지역 평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건 박지윤이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일본 언론이 독도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제 예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아직은 간접적입니다. 한국이 지역 안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식이에요. 하지만 곧 직접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들에겐 패턴이 있거든요. 박지윤이 파일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일본 언론의 독도 관련 보도 빈도를 분석한 그래프였어요. 11월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조용히 있다? 아니요. 우리는 언어를 줄이고 절차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박지윤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공식 발언은 최소화하되 현장 실무 절차는 2배로 강화했어요. 독도 해역 순찰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고 모든 접촉 상황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말로 싸우지 않고 행동으로 막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하퍼 보좌관님, 강경 발언 경쟁에 말려들면 끝이 없어요. 상대가 하나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그 게임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도쿄의 스즈키 렌이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여론이 너무 빨리 달아오른다. 언론은 매일 중국 위협론을 다루고 일부는 한국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총리실도 압박을 느끼고 있다. 저는 메시지를 박지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끌어들이려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물리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일본이 독도 이슈를 직접 제기한다면 그럼 우리는 절차로 대응할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과 원칙으로요. 김도현 과장이 현장에서 그걸 실행하고 있습니다. 화면 너머로 누군가 박지윤을 불렀어요.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을 때 표정이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정보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마게시마를 직접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타임스가 일본의 위험한 도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준비 중이래요. 언제 나옵니까? 이틀 내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위성사진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위성사진. 그 두 글자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이미지는 문장보다 강력했으니까요. 어떤 사진입니까? 마게시마의 변화를 보여주는 비교 사진이라고 들었어요. 작년과 올해를 비교한다면 시각적 충격이 엄청날 겁니다. 제가 그녀 말을 받았어요. 그날 오후 NSC 긴급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국무장관도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동맹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무장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모든 짐을 질 순 없어요. 그 말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동맹이 앞장서야 한다는 압박은 결국 현장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기 방식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있는 게 대응입니까? 국방부 차관이 비꼬듯 말했어요. 아닙니다. 그들은 분쟁 확대를 차단하고 있어요. 강경 발언 경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전선이 늘어나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합니까? 전쟁을 막는 게 우리 모두의 이익입니다. 회의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끝났습니다. 워싱턴의 압박과 서울의 절제, 그리고 도쿄의 과열. 이 세 개의 벡터가 충돌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스즈키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어요. 에단, 실무 채널만이라도 지켜야 해요. 정치인들은 이미 브레이크를 잃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당신들 내부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부는 정말로 전쟁 준비가 필요하다고 믿어요. 중국이 곧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스즈키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도 이 상황을 막고 싶어 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어요. 한국 쪽하고 연락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강석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류큐 쪽 해상안전 담당자인데 그를 통해 비공식 소통을 유지하고 있어요. 20년 넘게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최강석. 박지윤이 언급했던 그 이름이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깊이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무기 경쟁이 아니라 문장 경쟁이었어요. 누가 더 많은 명분을 쌓느냐, 누가 더 강한 이미지를 만드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중국은 1년 전부터 경고라는 형태로 명분을 쌓아왔고 일본은 강경 발언으로 그에 맞섰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게임에서 빠져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잔이 급히 찾아왔어요. 에단, 이걸 봐야 해요. 그녀가 건넨 건 일본 방송의 속보였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 한국의 과도한 통제가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는 제목이었어요. 시작됐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제 독도를 직접 건드리기 시작했군요. 한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수잔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말로는요. 과연 박지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일본 방송 봤습니다. 우리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김도현 과장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어요. 절차는 강화하되 발언은 자제합니다. 저는 그녀의 침착함에 감탄했어요. 도발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 마크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일본이 마게시마에 추가 장비를 반입했대요. 그것도 야간에 몰래요. 어떤 장비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레이더 시스템 관련 장비라는 소문이 있어요. 레이더. 또 그 단어였습니다. 오키나와의 레이더 조준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게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이걸 알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마크가 어둡게 말했어요. 그리고 곧 그들이 준비한 카드를 꺼낼 거예요. 문득 박지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줄이고 대신 현장 충돌을 막는 실무 절차를 앞당기고 있다고요. 그게 정답일까요?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며칠 내로 중국이 위성사진을 공개하면 이 문장 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경고의 문장이 전쟁의 서막이 되고 있다. 한국의 침묵이 그것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그들의 전략은 주목할 만하다. 말을 줄이고 절차를 늘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유일한 출구일지도 모른다. 12월이 코앞이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11월 중순, 마게시마 관련 보고서가 제 책상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건 공사 인력 6,000명 초과라는 문구였어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일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거든요. 6,000명이면 소도시 하나 규모입니다. 마크가 브리핑하며 말했어요. 이 정도 인력이 섬 하나에 집중된다는 건 단순 시설 공사를 넘어선다는 의미예요. 숫자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6,000이라는 숫자를 들은 순간 저는 거대한 군사기지를 떠올렸고 그 다음엔 미사일 발사대를 그리고 전투기 편대를 상상했어요. 아마 중국도 같은 상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레베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단, 서울의 김도현 과장과 연결됐어요. 독도 해역 현장 상황을 직접 들어보실래요? 화상회의로 김도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바다에서 갓 돌아온 듯 얼굴이 그을려 있었어요. 20년 경력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하퍼 보좌관님, 현장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일본 순시선들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전엔 정해진 경로를 순찰했는데 최근엔 불규칙하게 움직입니다. 마치 우리 반응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오히려 더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법과 안전 규정에 따라 정확히요. 도발처럼 보일 수 있는 행동은 일체 배제했습니다. 그게 약해 보이지 않을까요? 김도현이 잠시 웃었어요. 보좌관님, 바다에선 예측 가능한 게 가장 강합니다. 상대가 우리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면 오해나 충돌 가능성이 줄어들죠. 지금 필요한 건 힘자랑이 아니라 사고 방지입니다. 그의 말에는 현장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책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바다 위의 진실이었죠. 순찰 패턴을 전면 재설계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모든 경로를 법적 근거와 안전 기준으로 재검토했어요. 그리고 각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문서예요. 1000페이지.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에 박지윤이 합류했어요. 김 과장님, 류큐 쪽 최강석 씨와는 연락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매일 통화합니다. 그쪽 상황도 심상치 않다고 하더군요. 박지윤이 저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최강석 씨는 20년 넘게 류큐 해역에서 일했어요. 일본 해상보안청 실무자들과도 개인적 신뢰관계가 있죠. 지금 같은 시기엔 그런 비공식 채널이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어요. 그분이 뭘 감지했습니까? 김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일본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대요.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와 현장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요. 특히 레이더 조준 관련해서는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민감한 부분이었죠. 계속하세요. 제가 재촉했어요. 최강석 씨 말로는 일부 과격한 지휘관들이 독단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중앙 통제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전쟁은 종종 현장의 실수에서 시작되거든요. 오후에 스즈키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어요. 도쿄의 분위기가 이상하다. 오노다이스케 같은 극우 농객들이 TV에 연일 출연하고 있다. 그들이 독도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오노다이스케. 그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선동적인 논객 중 하나였죠. 그가 나서기 시작했다는 건 여론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즉시 일본 방송을 찾아봤습니다. 오노가 패널들과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자막에는 한국의 소극적 태도가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것 봐요. 마크가 옆에서 말했어요. 독도를 끌어들이려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 NSC 상황실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마게시마의 대형 수송기 3대가 착륙했습니다. 수잔이 보고했어요. 적재물은 확인 안 됐지만 무게로 봐서 상당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알고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들의 위성이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때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왜 아직 조용할까? 그들이 준비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불안감이 커졌어요. 박지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국이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폭풍 전의 고요함이죠. 그녀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곧 큰 카드를 꺼낼 겁니다. 아마 위성사진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 방식대로 갑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녀의 확신이 부럽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는데 우산만 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최강석과 직접 통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차분했어요. 보좌관님, 현장은 아슬아슬합니다. 일본 순시선 승무원들도 긴장하고 있어요. 다들 뭔가 일어날 것 같다고 느끼고 있죠. 실제로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있습니다. 특히 젊은 지휘관들이 위험해요. 그들은 강경함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그들과 연락합니다. 절차를 지키자, 확인하고 또 확인하자고 계속 얘기해요. 그게 제가 20년간 배운 교훈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한 번의 사고를 막는 것. 그런데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6천 명이 마게시마에 모이고 독도 주변엔 긴장이 높아가고 중국은 침묵 속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잔이 새로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 인근 해역에서 훈련을 계획하고 있대요. 독도 인근이라니 정확히 어디입니까? 한국령에 바로 바뀝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명백한 도발이었죠. 일본이 본격적으로 독도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한 겁니다. 김도현에게 즉시 연락했어요. 일본 훈련 계획 들으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응하지 않을 겁니다. 대응하지 않는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처럼 순찰하고 평소처럼 경계합니다.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순간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 완성되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었어요. 국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박 센터장님이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언론 브리핑을 최소화하고 대신 실무 차원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막는다는 게 이렇게 조용한 일일 줄은 몰랐어요. 큰 선언이나 위협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결정들, 현장의 절제,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이 전쟁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노력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마게시마의 6천 명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독도를 둘러싼 긴장은 높아질 것이고 중국은 곧 폭탄을 터뜨릴 겁니다. 스즈키가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에단, 며칠 내로 큰일이 날 것 같다. 준비하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 모르겠다. 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다. 뭔가 터지기 직전이라는 걸.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폭풍이 정말로 목전에 다가온 것 같았죠. 워싱턴의 의심은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NSC 아침 회의에서 국방부 차관이 대놓고 물었어요. 테이블을 둘러싼 12명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그들은 뭔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겁니까? 저는 서울에서 받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독도 해역 순찰 매뉴얼 1000페이지, 모든 접촉 상황에 대한 대응 절차, 실무자 간 비공식 채널 유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건 방어적이지 않습니까? 차관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지금 일본과 중국이 충돌 직전인데 한국이 소극적이면 우리가 모든 부담을 져야 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워싱턴은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내길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 방향일까요? 점심 무렵 박지윤과 긴급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너무 조용하다고요. 박지윤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하퍼 보좌관님, 제가 직접 보여드릴 게 있어요. 화면이 전환되더니 거대한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의 선박 이동 경로, 시간대별 순찰 패턴, 그리고 각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가 빼곡했어요. 이걸 보세요.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떤 도발을 하든 우리는 그것을 사건으로 만들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건으로 만들지 않는다? 네. 도발은 반응이 있을 때만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면 그들의 도발은 무의미해지죠. 그녀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한 달간 독도 관련 국제 언론 보도 분석이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조용히 있으니 국제 언론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반면 센카쿠는 매일 헤드라인이죠.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요? 그녀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압박은 다른 문제였어요. 박 센터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싱턴은 한국이 일본을 견제해 주길 바랍니다. 견제요? 박지윤이 날카롭게 반문했어요. 우리가 일본과 말싸움을 하면 누가 이득을 봅니까? 중국이죠. 그들은 한일 갈등을 최고의 선물로 여길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스즈키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에단, 큰일이야. 다카이치 총리가 방금 강요 회의에서 폭탄 발언을 했어. 무슨 발언? 필요하면 독도 문제도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할 수 있다고 했대. 아직 비공개지만 곧 새어나갈 거야.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하려는 시도였어요. 박지윤에게 즉시 전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침착했어요.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예상했다고요? 일본이 중국과의 대립에서 밀리면 독도로 눈을 돌릴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대응안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대응안입니까? 박지윤이 문서를 하나 더 띄웠어요. 독도 분쟁화 차단 매뉴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째, 모든 공식 반응을 차단합니다. 둘째, 현장 관리를 더욱 강화합니다. 셋째, 국제법적 대응은 조용히 준비하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통할까요? 하퍼 보좌관님, 전쟁을 막는 건 더 세게 치는 게 아닙니다. 전선을 좁히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일본의 카드는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녀의 확신이 인상적이었지만 정치적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후에 NSC 전체 회의가 열렸어요.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한국이 계속 소극적이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말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을 다시 봐야 합니다. 무슨 전략 말입니까? 저는 일어나서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렸어요. 한가운데 독도를 그리고 주변에 화살표들을 그었습니다. 지금 일본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독도를 국제 이슈로 만들어 국내 결집을 이루고 그 힘으로 중국과 맞서는 거죠. 한국이 거기 말려들면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맞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 동맹국 사이에서 중재해야 하고 그 사이 중국은 여유를 갖게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논리가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그 함정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적극적인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때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 동쪽 50km 해상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됐어요. 하지만 곧이어 들어온 한국의 대응은 의외였습니다. 한국 해군은 평소 일정대로 훈련 중입니다. 특별한 대응 없음. 몇몇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은 정말로 일본의 도발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최강석과 통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최 선생님, 현장은 어떻습니까? 팽팽합니다. 일본 실무자들도 당황하고 있어요. 위에선 강경하게 나가라는데 한국이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더 큰 도발을 할 가능성은? 최강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있죠. 하지만 제가 계속 말리고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자, 사고를 내면 다 끝난다고요. 20년간 쌓은 신뢰로 버티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포기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스즈키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도쿄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심각하다. 강경파가 이기면 정말 위험해진다. 저는 박지윤에게 물었습니다. 일본 내부 분열을 이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개입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지금은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해요. 도발해도 소용없다는 걸요. 그녀의 인내심이 놀라웠어요. 도발을 받으면서도 참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면서도 그들은 묵묵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마게시마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군사화는 지역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요. 드디어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중국은 관련 증거를 곧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성사진. 그들이 준비한 폭탄이 곧 터질 참이었어요. 김도현에게 연락했습니다. 중국 발표 보셨습니까? 네. 이제 시작이군요.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면 그 불똥이 독도로 튈 수 있어요. 어떻게 대비하실 겁니까? 현장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최강석 씨가 일본 실무자들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요. 그들의 노력이 안쓰러우면서도 존경스러웠습니다. 거대한 파도 앞에서 작은 둑을 싸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NSC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전략적 절제 새로운 방어 개념이었어요.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선을 늘리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약함이 아닌 전략으로 봐야 한다. 보고서를 읽은 국방장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퍼, 자네 보고서 흥미롭게 봤네. 하지만 의회가 납득할까? 설득해야죠. 전쟁 한 번 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한국의 방식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계속 지켜보게. 작은 승리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워싱턴도 서서히 한국의 전략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막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이 보여준 건 특별했어요. 큰 소리 대신 작은 절차들로, 위협 대신 예측 가능한 행동으로, 전선을 넓히는 대신 좁히는 방식으로. 그것이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지혜가, 목소리가 아니라 침묵이 때로는 더 강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중국의 위성사진이 공개되면 이 조용한 전략이 폭풍을 견딜 수 있을까요? 12월 8일 아침 6시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스즈키, 레베카, 수잔, 마크. 모두가 동시에 연락해왔어요. 중국이 드디어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글로벌 타임스 보셨어요? 수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게시마 위성사진을 공개했어요. 노트북을 켜자 충격적인 이미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왼쪽은 2024년 5월, 오른쪽은 2025년 9월. 같은 섬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작은 어촌마을 같던 섬이 거대한 군사기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활주로가 2배로 연장됐고 경납고가 12개나 새로 생겼어요. 레이더 시설로 보이는 구조물들이 섬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지하 시설로 추정되는 거대한 굴착 흔적이었어요. 이건 전쟁 준비가 맞네요. 마크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의 헤드라인은 더 자극적이었어요. 일본의 전쟁 야욕, 위성이 포착하다. 그리고 부제는 평화를 가장한 침략 준비였습니다. 30분 만에 이 사진은 전 세계로 퍼졌어요. CNN, BBC, 알자지라. 모든 언론이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이미지의 힘은 정말 무서웠어요. 10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강력했으니까요. 도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변명은 초라했어요. 정당한 방위시설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사진이 보여주는 현실은 그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즈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에단, 도쿄가 발칵 뒤집혔어. 언론은 중국의 정보전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도 충격받았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분열됐어. 강경파는 더 강하게 나가자고 하고 온건파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해. 그런데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일부가 독도를 언급하기 시작했어.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려 하는 법이니까요. 박지훈과 긴급 화상회의를 했어요. 위성사진 보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예상보다 파급력이 크네요.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획대로 갑니다. 일본이 독도로 화제를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일본 온라인에서 한국도 독도를 요새화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짓이지만요. 그녀가 문서를 하나 띄웠어요. 위성사진 파동 대응 지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논쟁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대신 현장 관리를 더 강화해요. 김도현 과장이 이미 실행 중입니다. 김도현과 연결됐어요. 그는 배 위에 있었습니다. 과장님, 현장은 어떻습니까? 일본 순시선들이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어요. 도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요. 정해진 패턴대로만 움직입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레이더 조준 경보입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긴장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거리 2km, 일본 구축함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작동시켰습니다. 레이더 조준. 그건 발사 직전 단계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응하실 겁니까? 제가 다급히 물었어요. 김도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니요. 기록만 하고 평소 경로를 유지합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레이더 조준은 위험용이에요. 실제 발사하려면 여러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반응하면 그게 오히려 핑계가 될 수 있어요. 그의 판단이 맞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쪽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들어왔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레이더 조준이 일상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 무렵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의 유명 시사 프로그램에서 긴급 특집을 편성했는데 패널로 나온 오노 다이스케가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마게시마는 방어용이지만 독도는 어떻습니까? 한국도 똑같이 요새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조작된 사진까지 들고 나왔어요. 독도에 군사시설이 있다는 거짓 이미지였죠. 방송국은 그게 조작인지 몰랐고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왕웨이라는 중국 논평가도 가세했어요. 그는 중국 CCTV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일본이 한국까지 끌어들이려 합니다. 마게시마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죠. 이것이 일본의 전쟁 준비입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어요. 위성사진 한 장이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보였어요. 일본 방송국 내부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이마이 아키코라는 프로듀서가 조작 사진을 막으려 했다는 겁니다. 이마이 씨가 뭘 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위성사진의 촬영 시점을 분석했대요. 2024년 5월과 2025년 9월 사이의 변화가 과장됐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위에서 막았어요. 적어도 일본 내부에도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레베카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오늘 밤 대국민 담화를 한대요. 아마 강경 대응을 천명할 것 같습니다. 독도를 언급할까요? 가능성이 높아요. 국내 여론을 돌리려면 그 카드밖에 없으니까요. 박지윤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총리 담화 정보 들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준비됐어요.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현장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녀가 지시를 내리는 걸 들었어요. 모든 부서에 전달하세요. 오늘 밤부터 48시간 최고 경계 태세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언론 브리핑 금지, SNS 대응 금지. 오직 현장 안전에만 집중하세요. 놀라운 자제력이었습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 4시 최강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좌관님, 류큐 쪽도 위험해요. 중국과 일본 함정이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다. 충돌 가능성은 50% 이상이에요. 다들 너무 흥분해 있어요. 특히 위성사진 이후로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군요. 사진 한 장, 거짓말 몇 마디, 그리고 통제 불능의 감정. 저녁 7시 다카이치 총리의 담화가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강경했어요. 일본은 주권과 안보를 지킬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독도를 언급했어요.
직접적이진 않았지만 충분히 자극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토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순간 제 전화가 폭발했어요. 워싱턴, 서울, 도쿄. 모두가 동시에 연락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없었어요. 아무 성명도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했죠. 김도현이 보낸 메시지가 왔어요. 독도 해역 이상 없습니다. 평소대로 순찰 중. 그 짧은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그들은 정말로 폭풍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명분을 얻는가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명분을 주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무기를 무력화하고 있었습니다. 위성사진이 전쟁의 도화선이 될 뻔했지만 한국의 침묵이 그것을 막고 있었어요.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위성사진 공개 이튿날, 저는 밤새 그 이미지를 분석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사진이 아니라 사진을 해석하는 방식이었다는 걸요. 2024년 5월과 2025년 9월. 저는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6개월 차이네요. 마크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그게 왜요? 16개월이면 정상적인 공사로도 이 정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중국은 이걸 전쟁 준비의 증거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과장됐다는 거군요.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프레임은 고정됐어요. 전 세계가 일본의 전쟁 준비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이미지의 힘이란 그런 겁니다. 한 번 박힌 인상은 바꾸기 어려워요. 박지윤과 아침 회의를 했습니다. 하퍼 보좌관님도 알아차리셨군요. 촬영 시점의 트릭을요. 한국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그녀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활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일본을 변호할 수 있는 좋은 논리인데. 그럼 우리가 일본 편이 되는 거죠. 중국은 그걸 원할 겁니다. 한국과 일본이 한 편이 되면 그들은 미국 동맹의 전쟁 준비라고 프레임을 바꿀 거예요.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한 수 앞이 아니라 세 수 앞을 보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 방식대로 갑니다. 분쟁화 차단이요. 이미지에 이미지로 대응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는 그 게임을 거부합니다. 그녀가 새로운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독도 해역 운용 현황이었어요. 지난 한 달간 단 한 건의 충돌도 없었다는 기록이었죠. 이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이미지가 아니라 사실로. 그때 스즈키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에단, 큰일이야. 일본 내부에서 독도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어. 방위성 일각에서 독도 탈환 작전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소문도 있고. 실제로 실행할 가능성은 낮아. 하지만 문제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야. 중국을 못 치니 한국을 건드리려는 거지. 독도 우회로. 제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일본이 중국과의 대립에서 밀리면 그 분노를 한국에게 돌릴 가능성이 있었죠. 스즈키, 당신이 막을 수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여론이 너무 뜨거워. 특히 위성사진 이후로는 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이성적인 사람들이 광기에 휩쓸리는 걸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죠. 점심 무렵 NSC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이미지 전쟁 대응 방안이었어요. 중국이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국무부 담당관이 말했어요. 위성사진 한 장으로 여론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일본도 대응 이미지를 준비한다던데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독도 사진을 조작해서 내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경고했어요. 그럼 한국이 끌려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한국은 뭘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삼각형을 그리고 각 꼭지점에 미국, 중국, 일본을 적었어요. 그리고 한가운데 한국을 표시했죠. 지금 중국과 일본이 이미지로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거기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3파전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럼 가장 이득을 보는 건 누구일까요? 중국입니다. 동맹이 분열하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제 설명이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의 방식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들이 조용히 있는 게 사실은 가장 현명한 전략이에요. 오후에 김도현과 통화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독도 해역에 있었어요. 과장님, 일본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하지만 패턴이 있어요. 언론이 주목하는 시간대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피해 순찰해요. 피한다고요? 정확히는 겹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들이 동쪽에 있으면 우리는 서쪽에, 그들이 낮에 움직이면 우리는 새벽에. 마주칠 일을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현장의 지혜였습니다. 충돌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만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럼 주권 수호는 어떻게? 주권은 땅과 바다를 지키는 거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독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권이에요. 굳이 충돌할 필요는 없죠. 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녁 무렵 이마이 아키코에 대한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방송국 내부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마이 씨가 제작진을 설득하려고 자료를 만들었대요. 위성사진 비교 시점의 문제점, 마게시마 공사의 실제 목적, 그리고 레베카가 전해줬어요. 독도 조작 사진의 허구성까지 정리했다고 합니다. 방송에 나갈까요? 어렵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부에선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몇몇 PD들이 그녀 편에 섰다고 합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중요했어요.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최강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좌관님, 오늘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중국과 일본 함정이 불과 500m까지 접근했습니다. 충돌은 없었습니까? 제가 양쪽에 연락해서 겨우 막았어요. 절차를 지켜라,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고 계속 외쳤죠. 다행히 들어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 선생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일본 동료가 그랬어요. 바다는 싸우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이라고. 그 말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보고서를 다시 썼어요.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미지 전쟁을 넘어서 실질적 위기 관리의 중요성으로요.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전쟁은 이미지와 명분에서 시작되지만 막는 것은 현장의 절제와 원칙이다. 한국은 지금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박지윤이 보낸 메시지가 왔어요. 어제 독도 해역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강력했어요. 그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미지가 아니라 사실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요. 저는 지금까지 전력평가 중심으로 사고했어요. 누가 더 강한가, 누가 이길 것인가를 계산했죠.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건 달랐습니다. 전쟁은 힘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명분에서 시작됩니다. 명분은 문장에서 자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문장을 끊었어요. 이미지에 휘둘리지 않고 도발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현장의 안전과 절차만 지켰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새로운 제안을 올렸어요. 한국의 분쟁화 차단 전략을 공식 지지하자고요. 물론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게 전략이냐는 비아냥도 있었고 동맹이 나약해 보인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오후 중국이 새로운 카드를 꺼냈어요. 마게시마 위성사진 두 번째 시리즈를 예고한 겁니다. 이번엔 야간 촬영이라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김도현은 독도를 순찰했고 최강석은 연락망을 유지했고 박지윤은 절차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어요. 폭풍을 큰 소리로 막는 게 아니라 조용히 비켜가는 것. 그게 때로는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레이더 조준 보고가 매일 들어오는데도 실제 충돌은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노력 덕분이었죠. NSC 아침 브리핑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게 성과입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의아해했어요. 네. 레이더 조준이 23번, 근접 조우가 17번, 그런데도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이 독도에서 보여준 절제, 최강석 같은 현장 실무자들의 노력, 그리고 양측의 마지막 이성. 이것들이 전쟁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때 수잔이 급히 들어왔어요. 방금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평가서가 왔습니다. 문서를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우발교전 임계 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확전 방지의 핵심은 분쟁 확장 차단으로 판단됨. 한국의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평가. 공식 인정이었어요. 드디어 워싱턴도 한국의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점심 무렵 도쿄의 스즈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단, 중요한 진전이 있었어. 방위성 내부 회의에서 감정 프레임은 통제 불능이라는 경고를 올렸더니 몇몇이 듣기 시작했어. 실무 채널은 유지되고 있습니까? 겨우 버티고 있어. 사실 확인을 우선하자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최강석 씨가 매일 보내는 현장 보고서가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스즈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망이 묻어났습니다. 오후에는 이마이 아키코의 활약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일본 방송에서 특집을 했는데 처음으로 균형 잡힌 보도였습니다. 마게시마 위성 사진을 자세히 보면 한 패널이 자료를 들었어요. 2024년 5월과 2025년 9월, 16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면 정상적인 공사로도 가능한 변화입니다. 누군가 반박했지만 다른 패널이 받아쳤어요. 6,000명이라는 숫자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상주 인원과 공사 인원을 구분해야죠. 방송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마이가 제공한 자료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극적인 편집 대신 사실 확인을 우선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진행자가 마무리했어요. 지금까지 실제 충돌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어요. 선동 대신 사실을, 감정 대신 이성을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김도현과 저녁 통화를 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독도 상황은 어땠습니까? 일본 순시선이 2차례 접근했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니 그들도 거리를 유지하더군요. 그게 의도한 결과입니까? 네. 상대가 우리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면 오판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게 진짜 억지력이에요. 그의 현장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힘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평화를 지킨다는 통찰이었죠. 최강석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보좌관님, 오늘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일본 해상보안청 간부가 비공식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감사라니요? 제가 계속 확인 기록 공유 절차를 강조했잖아요. 덕분에 오해가 줄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오늘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서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풀었어요.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은 신뢰가 전쟁을 막는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NSC의 최종 상황 평가를 제출했습니다. 현 시점 평가 레이더 조준 등 우발 교전 임계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한국의 분쟁 확장 차단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독도 해역에서 단 한 건의 충돌도 없었다는 것이 그 증거. 현장 실무자들의 절차 준수와 예측 가능한 행동이 핵심 성공 요인. 보고서를 읽은 국무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퍼, 자네 평가가 맞았네. 한국의 조용한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어. 이제 공식 지지가 필요합니다. 검토하겠네. 의회 설득이 쉽지 않겠지만 작은 승리였지만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중국이 두 번째 위성사진 공개를 연기한다는 겁니다. 왜 연기할까요? 마크가 의아해했어요. 효과가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충격이 희석되고 있어요. 일본 내부에서도 냉정한 분석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실제 충돌이 없으니까요. 박지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중국이 물러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하지만 좋은 신호예요. 우리의 절제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죠. 그녀는 여전히 신중했지만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오후에 일본 방송을 다시 봤습니다. 오노다이스케 같은 선동가들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대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는 목소리가 커졌죠. 한 패널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독도에서 충돌이 없었다는 건 한국이 도발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닙니까?
다른 패널이 동의했어요. 위성사진도 다시 봐야 합니다. 촬영 시점의 차이를 고려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감정에서 이성으로, 선동에서 분석으로 전환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워싱턴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대통령 보좌관도 참석했어요. 하퍼의 분석이 맞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의 전략이 효과적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분쟁 확대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요. 한국이 보여준 절제를 공식 지지하고 모든 당사국의 자제를 촉구하는 겁니다. 드디어 워싱턴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조용한 전략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성과였어요. 화려한 승리는 없었지만 조용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최강석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기억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게 우리의 승리예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매일매일 사고 없이 넘기는 것.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박지윤, 김도현, 최강석,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현장 실무자들. 그들이 조용히 쌓아올린 평화의 벽이 전쟁의 파도를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의 방어는 무기가 아니라 분쟁을 확장시키지 않는 운영이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워싱턴에서 반박이 없었어요. 2025년 12월 12일,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이 모든 일을 정리하고 있어요. 창밖엔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전쟁.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위성사진 파동이 잦아든 지 닷새째 되던 날,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동아시아 위기관리 한국 모델의 교훈. 보고서를 읽은 대통령이 직접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퍼, 전쟁이 왜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한국이 분쟁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인가?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어요. 아니요. 더 정확히는 한국이 선택지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도발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다음 수를 막은 거죠.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 사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한국이 조용한 게 두려워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선을 늘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한 거였죠. 박지윤과 마지막 통화를 했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퍼 보좌관님, 우리의 분쟁화 차단 원칙이 통했네요. 완벽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죠? 간단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사고를 막자. 그것만요. 김도현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어제 독도에서 돌아온 그와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훨씬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 순시선들도 예전 패턴으로 돌아갔어요. 서로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니 긴장이 풀렸죠. 현장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김도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12월 8일 위성사진이 공개된 날이었어요. 일본 함정이 독도 2km까지 접근했죠. 레이더 조준까지 했고요.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참은 게 아니라 계산한 겁니다. 반응하면 더 큰 도발로 이어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기록만 하고 평소처럼 움직였죠. 그의 냉정함이 전쟁을 막은 거였어요. 최강석은 어제 저에게 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0년간 류큐 해역에서 일하며 느낀 점들을 정리한 거였어요. 바다에서 20년을 보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쟁은 거창한 이유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오해의 순간의 감정, 그리고 멈출 수 없는 관성이 전쟁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확인하고 기록하고 공유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일을 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평범한 노력이 전쟁을 막았습니다. 스즈키도 오늘 아침 메시지를 보냈어요. 에단, 도쿄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 다카이치 총리도 톤을 낮췄고 언론도 자극적인 보도를 줄였어. 물론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교훈을 얻었습니까? 일부는 그래. 사실 확인과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 비록 소수지만 다음엔 그들이 브레이크가 될 거야. 이마이 아키코는 결국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들었어요.
방송국에서 팩트체크팀을 신설하기로 했고 그녀가 책임자가 됐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죠. 왕웨이와 오노다이스케 같은 선동가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크지 않아요. 사람들이 조금은 현명해졌으니까요. 오후에 NSC 최종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을 정리하는 자리였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새로운 위기관리 모델입니다. 제가 발표했어요. 군사력이 아닌 절제력으로, 위협이 아닌 예측 가능성으로, 확전이 아닌 차단으로 평화를 지키는 방식이죠. 실제로 적용 가능할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미 증명됐지 않습니까?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어요.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 사실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그렇게 위험했던 상황에서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오해했던 시간들이요. 처음엔 그들이 소극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여겼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지만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전선을 늘리지 않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었죠. 말을 아꼈지만 무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불필요한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박지윤이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전쟁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녀가 옳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을 줄였고 대신 행동했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원칙을 지키며. 오늘 밤 저는 이 모든 기록을 정리하며 깨닫습니다. 전쟁을 막는 기술은 평화로울 때는 보이지 않는다는 걸요. 위기가 닥쳤을 때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마게시마의 6,000명은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중국의 위성은 계속 지켜보고 있고 일본의 강경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총성이 없어요. 그게 한국이 만든 기적입니다. 제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들의 무기는 침묵이었고 전략은 절제였으며 목표는 평화였다. 이것은 21세기 위기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보고서를 덮으며 창밖을 봅니다. 비가 그쳤네요. 워싱턴의 거리가 평화로워 보입니다. 저 멀리 태평양 건너 독도의 파도는 여전히 조용히 부서지고 있겠죠. 최강석이 오늘 보낸 사진이 있어요. 류큐 해역의 일출 사진입니다. 바다는 평온했고 수평선은 아름다웠어요. 그가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바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킨 것입니다. 그의 말이 맞아요. 그들이 지킨 건 영토나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바다, 평범한 일상, 그리고 내일의 희망이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힘은 큰 목소리가 아니라 깊은 침묵에 있다는 걸. 진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는 거라는 걸. 그리고 진짜 영웅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였고 인내였으며 무엇보다 평화에 대한 간절함이었어요. 이 기록을 마치며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위기가 와도 우리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더 크게 소리치는 대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더 세게 치는 대신 더 현명하게 피할 수 있다는 걸. 그것이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2025년 12월을 저는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